자, 이번 강좌에서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합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얘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곱의 법칙이라는 것도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 참고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A와 B. 그 다음 영어 참고서를 보니까 영어는 C, D, E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수학책이든 영어책이든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 또는 영어를 선택하는 방법, 영어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렵지 않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두 권, 세 권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둘을 합쳐서 둘 더하기 셋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5가지겠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수학책 또는 영어책에서 수학책을 한 권 선택하고 수학책 한 권 그리고 영어책을 또 한 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 이런 상황. 수학책 한 권, 영어책도 한 권. 그러려면 각각 한 권씩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쌍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책을 A라는 수학책을 선택을 했을 때 영어책은 C 또는 D 또는 E 이렇게 세 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수학책을 B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영어책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E를 선택하든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펴보면 A, C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A, D를 선택을 하든지 A, E를 선택을 하든지, 그러니까 수학책을 선택했을 경우에 A를 선택했을 경우에 영어책을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내가 수학책을 선택을 B를 했다면 영어는 C, D, E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학책과 영어책을 이렇게 쌍의 형태로 묶어놓은 이 구조로부터 전체적으로 6가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6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학책 2권과 영어책 3권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쌍의 가지수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선택 방법의 가지수를 묻는 경우에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선택한다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더하거나 곱해서 해당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발생 가지수를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서는 나타날 수 있는 쌍의 형태를 체크를 해준다. 그런 정도의 차이점.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어왔던 이 부분이니까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의 머리 굴림 뭐 이런 정도. 자, 합의 법칙에 대한 예문 하나 좀 봅시다. 주사위를 2개를 줬어요.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주사위 2개는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크기로 구분이 되어지든지 색깔로 구분이 되든지. 근데 이런 말 말고 주사위가 2개 있다라는 말은 또 어때요? 그때는 2개가 다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그냥 대충 봐왔던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판단을 할 때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대충 주변을 둘러봤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파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주사위 A, B 두 개가 있는데 이들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거나 또는 10이 되어지는 경우 모두 몇 가지나 될까 하는 문제.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6이 나오거나 10이 나오는 경우. 자, 여기 지금 보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건가? 뭐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꼼꼼하게 따지기 위해서 표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합칠 거예요.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들을 여기다 쓰고, 자, 요렇게. 그 다음 B라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수의 합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 나오고 1 나오면 2가 되는 거고, 1 나오고 2 나오면 3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7이 되겠다. 간단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여기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6이 되어지는 경우 언제 있을까? 일단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6이 되어지는 경우. 그죠? 또 보니까 2하고 4하고 보태지면 또 6이 나오네요. 여기 3하고 3이 보태지면 또 6이 나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대각선 방향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6이 나오겠다. 요렇게 6이 또 나오네요. 여기 또 6이 있네요. 요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6이 나오는 경우의 가지수는 모두 6가지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6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6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라고 썼네, 선생님이. 자, 5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10이 나오는 경우 또 한번 판단해 볼까요? 10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은 여기 6이 나왔을 때 4가 나오면 10이 나와요. 그쵸? 여기서 10이 만들어지겠다. 요렇게. 그 다음 또 5하고 5가 보태지면 또 10이 나오는 거고, 4하고 6이 보태지면 또 10이 나와요. 요렇게. 그렇죠?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어지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6이 나오는 경우와 10이 나오는 경우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합쳐서 전체적으로 8가지의 경우의 가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암산 정도로 이용해 가지고서.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를 생각할 겁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라 하면 10부터 99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0개의 숫자입니다. 그 90개의 숫자들 중에서 이런 숫자들을 생각할 거예요. 자, 10의 자릿수가 홀수인 경우, 더불어서 1의 자릿수도 살펴봤더니 홀수인 경우, 10의 자리도 홀수, 1의 자리도 홀수인 경우는 90개의 숫자들 중에 몇 개나 있을까? 뭐 90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하나 써볼까요?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쓰다가 보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의 자릿수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 거냐, 1의 자릿수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 자격이 있는 숫자는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1, 3, 5, 7, 9 5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가지예요. 그 다음 1의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1, 3, 5, 7, 9 역시 5가지. 그러니까 여기 5가지 숫자와 여기 5가지 숫자를 적절하게 쌍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쌍의 수가 모두 몇 개냐?
그걸 묻는 문제와 똑같아요. 모두 25가지가 되겠네. 만일에 여기 숫자 선택하고 여기 숫자를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자리 숫자가 되는 건가요?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나 여기다 2를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숫자가 없으니까 1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두 자리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된다. 됐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 90개의 숫자들 중에 25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써봤을 때 실수할 여지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이런 것처럼 10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것의 약수 모두 몇 개냐? 한번 좀 판단해 보자. 뭐 108 숫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써보면 되겠다. 1, 2, 3, 4, 점점점. 그쵸? 근데 하나하나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다가 혹시 내가 빠뜨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108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빠뜨렸을 때 뭐가 빠졌을까를 아마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약수면 수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108이라는 숫자의 구조부터 파악을 한번 해봅니다. 수의 구조를 파악을 한다. 뭐죠? 소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4 곱하기 27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일단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10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들의 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얘를 만들어내는 약수들과 얘를 만들어내는 약수들이 동시에 하나씩 선택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108의 약수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2의 제곱을 만들어내는 약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네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3의 세제곱을 만들어내는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약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약수를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그게 약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1과 9가 선택이 되어졌다. 곱하면 9. 바로 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1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2가 선택이 됐다. 곱해지니까 2 약수가 되어지는 거죠. 1이 선택되고 1이 선택되다. 마찬가지로 1. 그러니까 약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도 하나가 선택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전체 약수의 개수는 12개 이렇게 파악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문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C라는 지점을 거쳐서 B로 가거나 D라는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려고 그래요. C 또는 D를 거쳐서 B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부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그 연결되어지는 경로를 보니까 여기는 길이 2갈래, 여기서는 길이 3갈래, A에서 D까지는 경로가 하나, 여기는 길이 이렇게 2갈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 최적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죠. 무슨 의미일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C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D를 거쳐서 B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최적의 경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곧장 가는 경로의 수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 상황을 지금 잘 보니까 최적의 경로는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거나 아니면 A에서 D를 거쳐 B까지 가는 이런 경로가 아마 최적의 경로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C에서 B까지 가려면 세 가지 경로가 있네. 그래서 그들이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쌍의 형태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가지. 여기는 어때요? A에서 D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D에서 B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다시 전반적으로 A에서 B까지 갈 때는 C를 거치거나 또는 D를 거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뭐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였네요. 그쵸? 그럼 몇 가지가 돼요? 전체적으로 6가지, 2가지니까 8가지 이렇게 되어지겠다. 최적의 경로를 찾는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 가지고서 이런 경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바둑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로가 있어요.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에요. 이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는 길목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A에서 C를 거쳐 B로 가거나 아니면 D를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를 한번 좀 체크해 보고 싶어요. 모두 몇 가지일까? 이런 상황.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최적이라는 말, 여기는 최단이라는 말, 말이 조금 듣기에 뉘앙스가 서로 다른 것처럼, 아주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최단 경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최단 경로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경로를 통해서 갈 때 B로 가는 최단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C까지 왔다가 C에서 다시 돌아가지고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라는 말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결정이 된 거야. A에서 B까지 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최단 경로를 찾을 것이다. 다만 C를 거치거나 D를 거친다라는 것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구분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길목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 길목을 거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생각의 대상에서 지워버리세요. 어디를 지워버리는 거냐? 이 지점들은 C하고 상관없는 지점들이에요. 그쵸? 여기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갈 때에는 도로망이 다시 바뀝니다.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C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B까지 가는데 이런 경로로 구분이 되겠네요. 요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파악을 해주면 되겠네요.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두 가지예요. 거기에 곱하기, 왜 곱하기 하는지 알겠죠?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야 B까지 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것은 C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죠. 일단 C에서 B까지 가려면 이런 길목들을 거쳐야 돼요. 이런 길목들 중에 어떤 하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이 길목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한 가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한 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한 가지. 자, 이런 방법의 가지수, 길목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를 파악을 한 다음 이런 지점들에 대한 방법의 가지수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해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오든지
두 가지. 그것은 얘하고 얘하고의 합과 같네요.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합쳐지니까 여섯 가지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에서 B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 경로의 수는 모두 여섯 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12가지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A에서 B까지 오는 방법의 가지수는, 최단 경로수는 모두 12가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D를 거쳐서 가는 방법 생각해 봐야죠.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겠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D를 거쳐서 가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A에서 D로 바로 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에서 D까지 먼저 바로 옵니다. 와서 B까지 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자, A에서 D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 거기에 곱하기 D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파악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조금 전에 했듯이. 그러면 네 가지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A, D, B 순으로 움직이는 방법의 가지수는 네 가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네.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C를 거치거나 또는 D를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를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얘 또는 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다. 전체 경로의 수는 12가지가 되어지겠네. 16가지가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정리나 공식에 의해서 문제들을 많이 읽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경우의 수의 파트에서는 공식이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을 얼마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봤는가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되어져요. 앞으로 주변 상황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